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오랫동안 호령해온 독일차가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폭스바겐과 BMW, 벤츠는 자동차 산업의 기준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했던 자리가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조짐은 올해 초 한 장의 실적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2026년 3월 11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그룹 본사 프레스룸에 기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던 그날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실적표가 떠오르자 몇몇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을 팔고 각종 비용을 뺀 뒤 실제로 남긴 돈이 반토막 났다는 발표였거든요. 실제로 이날 공개된 2025년 실적 자료를 보면 폭스바겐 그룹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3.4%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줄여서 HMGMA라 불리는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차가 라인을 타고 나올 때마다 관리자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났다고 하죠. 같은 봄 지구 반대편 두 공장의 온도 차이는 이렇게 극명했습니다. 프레스룸 안 폭스바겐 임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중간중간 말을 고르는 침묵이 이어졌더라고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거대한 회사가 마치 오랜 단골을 놓친 상인처럼 어깨가 처져 있었던 겁니다. 반면 조지아 공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HMGMA는 가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연간 수십만 대를 만들어내는 규모로 커졌거든요. 이곳에서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미국 안에서 미국 사람들의 손으로 조립됩니다. 같은 자동차 산업인데 한쪽은 위축되고 한쪽은 팽창하는 모습이 나란히 펼쳐지고 있었던 셈이죠.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해 매출로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을 크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 남는 돈, 영업이익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2025년 실적 자료를 종합해보면 현대차 그룹이 20조 5,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판매량 기준 세계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의 영업이익 15조 3천억 원가량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있는 역전이었죠. 세계 판매량으로는 아직 3위인 현대차가 수익성에서는 독일의 거인을 앞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6.8%를 기록한 반면 폭스바겐 그룹은 2.8%에 그쳤거든요. 이 소식이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 세대에게 독일차는 오랫동안 성실함과 기술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적 뉴스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동경하던 브랜드가 내가 다니던 회사와 같은 나라의 기업에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이게 왜 지금 우리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출에 큰 축을 떠받치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도 결국 우리 주변의 누군가입니다. 독일차의 흔들림과 현대차의 약진은 단순히 남의 나라 기업 순위표가 바뀌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녀가 다니는 회사, 내가 몸담았던 산업의 자리가 바뀌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독일차가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시장 하나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왔다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갈래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독일차가 왜 그렇게 깊이 중국에 발을 담갔는지, 그 선택이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알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폭스바겐과 BMW, 벤츠는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동안 독일 브랜드들은 현지 기업과 지분을 나눠 함께 회사를 차리는 합자법인을 세우고 그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졌거든요. 업계에서는 한때 폭스바겐 그룹 전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일차 그룹의 지갑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었던 셈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 판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정부 지원과 저렴한 배터리 공급망을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했거든요. 독일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시절 쌓아 올린 기술 우위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경기장에서는 크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선두를 지키던 주자가 뒤에서 가볍게 치고 올라온 시내에게 순식간에 자리를 내주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중국 고급차 시장에서는 벤츠와 BMW, 아우디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딜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중고차 가치까지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겹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때 중국 부유층의 성공을 상징하던 독일 3사 로고가 이제는 예전만큼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브랜드가 전 세계 어디서나 파죽지세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작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 안방에서는 중국 브랜드들이 아직 판매 순위 2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독일 연방 자동차청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BYD의 독일 내 판매량은 9,120대로 전체 20일 위에 그쳤습니다. 상하이차 모리스 게러지와 림모터, 샤오펑도 사정은 비슷해서 셋을 합쳐도 순위표 20위 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죠. 반면 같은 기간 현대차는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9위에 올랐습니다. 토요타와 기아도 각각 11위, 13위로 뒤를 바쳤고요. 현대차 판매량이 BYD의 2배를 훌쩍 넘는 셈이니 중국의 공세가 세계 모든 시장에서 똑같이 통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태평양 건너 미국의 셈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에서 중국 자본과 부품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조여왔거든요. 이른바 해외 우려기관 FEOC라는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풀면 중국 정부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합작기업에서 만든 부품이나 배터리를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제도인 거죠.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국 전기차 공세에 대응할 별도의 정책 기구까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두 기업의 선택이 갈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일찌감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미국 현지 생산과 하이브리드 라인업이라는 두 축에 집중해 왔거든요. 조지아주의 HMGMA 공장이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고요. 반면 독일 브랜드들은 중국에서의 성공 공식을 오래 유지하려다 정작 미국 시장 대응에서는 한 박자씩 늦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마치 익숙한 우물 하나만 파는데 몰두하다 정작 새로 뚫린 물길에는 손을 대지 못한 모습과 비슷했던 셈이죠. 정리하면 독일차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큰 시장에 깊이 뿌리를 내렸지만 그 뿌리가 흔들리자 다른 시장으로 옮겨 심을 여유가 부족했고 현대차는 애초에 여러 시장에 뿌리를 나눠 심어두었던 겁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이 구도를 흔들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FEOC 유예 기간이 올해 말 끝나면 공급망 재편 압박은 한층 더 세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미국 대선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면 지금의 흐름 자체가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브랜드들이 헝가리나 브라질처럼 제3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얼마나 빨리 넓혀가느냐도 지켜봐야 할 변수인데요. 이 재편의 여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눈앞의 수입차 시장에서도 이미 조용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화의 업회 KAMA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역전이 하나 눈에 띕니다. 그동안 수입차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독일차의 자리를 처음으로 중국산 차량이 앞지른 겁니다. 중국산 수입차 비중이 41.2%까지 올라간 반면 독일차 비중은 30.1%로 내려앉았거든요. 국내 수입차 시장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순위 뒤집기였습니다. 동네에서 늘 가장 크고 화려했던 간판 가게 옆에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간판을 단 새 가게가 들어선 느낌이라고 할까요?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발길을 완전히 돌린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 한 번쯤 눈길이 가는 가게가 바뀌었다는 뜻이니까요. 판매 비중 같은 딱딱한 숫자보다 이런 체감이 사실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요인이 있습니다. 카마는 이번 역전이 중국 브랜드의 성장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짚습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물량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서 통계를 밀어 올린 측면이 크고, 여기에 비아디 같은 중국계 브랜드의 신형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상륙한 시점과도 맞물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조금씩 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걸 통계적 착시에 가깝다고 봅니다. 중국 차가 아니라 중국산 차가 시장을 넓힌 것뿐이라 독일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독일산 수입차 신규 등록은 57,954대로 전년보다 3.0% 줄었고, 점유율도 40.3%에서 30.1%로 10.2%포인트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로 나타난 순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죠. 두 시각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이 앞으로의 통계를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해 보실 몫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지형 변화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브랜드가 흔들리고 중국 브랜드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그 틈에서 하이브리드와 프리미엄 라인업을 앞선 국산 브랜드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소비자가 어떤 차를 사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와 배터리 소재 업체에도 영향이 미치거든요. 중국산 부품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산 저가 부품에 의존해오던 일부 국내 중소부품사는 원가 경쟁에서 새로운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독일에서 시작된 균열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다시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동네 수입차 매장 앞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세계 시장의 큰 흐름과 우리 눈앞의 작은 변화가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통계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을 두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숫자를 완전히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온도차가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저렴한 가격과 촘촘한 공급망을 앞세운 진영이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그들과 협력해온 일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죠. 이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소비자에게 더 싸고 좋은 차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관세만 없다면 중국산 보급형 전기차의 가격은 경쟁 모델의 몇 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선 진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 일부,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 공급망에 기대왔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유럽 산업계 일부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의 논리 역시 명확합니다. 지금 문을 열어두면 몇 년 안에 자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산이거나 중국 기업이 제조에 관여한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대립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간 장면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동시에 해외 우려기관 규정을 통해 중국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합작 기업의 제품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던 날 워싱턴의 통상 담당 부처 앞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부품업계 안에서는 발표 직후 밤을 새워 공급망 구성표를 다시 그려야 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태도가 바뀐 쪽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중국과의 협력에 우호적이었던 독일 완성차 업계인데요. 중국 합자법인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룹 전체를 떠받치던 시절에는 독일 업계 스스로도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자산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수 판매가 꺾이고 동시에 미국의 관세 부담까지 겹치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독일 업계 안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고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다시 살펴보듯 뒤늦게 다른 시장을 돌아보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큰 대립 사이에는 정작 이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죠. 이들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 편도 아니지만 공급망 재편의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달 새 미국 고객사로부터 원산지 증빙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규정이 바뀔 때마다 서류 더미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게 이들의 일상이 된 겁니다. 이런 대립 속에서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도 중국의 저가 공세도 모두 나름의 이해관계와 논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이 대립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낀 기업들의 부담은 계속 쌓여간다는 사실이고, 사실 이런 풍경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화려하게 정상에 섰던 기업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과거에도 2번이나 본 적이 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말 2차례의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당시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수도라 불렸습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이른바 빅3가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던 시절이었죠. 이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시를 다룬 여러 경영사 기록들은 품질은 그저 업계 표준인지 EM 수준만 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스스로가 기준이라 믿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흔들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자 미국 소비자들의 눈길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 건너온 자동차들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연비가 훨씬 좋았고 고장도 적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나중엔 익숙함으로 그 차에 눈길을 돌렸더라고요.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 있던 기업은 다름 아닌 대우자동차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그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께는 여전히 또렷한 브랜드일 겁니다. 대우자동차는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곳곳으로 몸집을 빠르게 불려나갔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것도 그 확장의 일환이었고요. 문제는 이 확장의 상당 부분이 외화로 급하게 빌려온 단기 자금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를 돌아보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회사가 이렇게 빨리 흔들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신차 출시 소식도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해 하반기 환율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당 900원대였던 환율이 불과 몇 달 사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외화빚을 지고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하루아침에 거의 2배로 불어난 셈이었죠. 유동성 위기는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1999년 대우그룹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때 국내 시장을 호령하던 기업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우자동차는 여러 해의 정리 절차를 거쳐 2002년 미국 GM에 인수됐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GM 역시 몇 년 뒤 자신들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지만요. 실제로 GM은 2009년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까지 몰리게 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컸던 자동차 회사조차 스스로 만든 자신감의 무게를 끝내 견디지 못했던 셈입니다. 두 이야기는 시대도, 나라도, 업종의 세부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기할 만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그 밑에서는 자만과 부채, 그리고 하나의 시장에 지나치게 기댄 취약함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오래된 다리가 속으로는 철근이 조금씩 사가가고 있는 것과 비슷했던 셈이죠. 그리고 그 취약성은 외부에서 온 충격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지금 독일차의 흔들림도 같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결말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환점은 이미 앞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장면, 2026년 3월 폭스바겐 그룹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실적을 발표한 그 순간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발표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 짐작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면서 그 우려는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폭스바겐과 BMW,
벤츠 세 회사의 상반기 판매량을 합치면 630만 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6%가량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 결과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에 가깝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독일 3사의 점유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 2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운 관세 장벽까지 더해지면서 예전만큼 자동차를 팔기가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공장은 여전히 예전 규모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팔리는 차는 줄어드는 상황. 마치 승객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항공편은 예전 그대로 다 띄우는 항공사와 비슷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결국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1000만 대에서 900만 대 수준으로 낮추는 감산 목표를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략을 궤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포르쉐의 배터리 자회사를 청산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섰고 이 과정에만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대응 비용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세후 순이익,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낸 뒤 회사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검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큰 위기를 겪었던 2016년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겉으로는 관세와 중국 부진이라는 외부 요인이 부각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몇 년째 이어진 전략 판단의 실패가 함께 쌓여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됐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올리버 블룸의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월 기존 계획을 포함해 전 세계 직원 65만 7천 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10만 명 규모의 감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엠덴, 하노버, 츠비카우, 아우디, 네카오 줄룸까지 독일 공장 4곳의 폐쇄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규모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1991년 미국지 M이 세웠던 사상 최대 감원 기록 7만 4천 명을 넘어서는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남게 됩니다. 한 세대 전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상징했던 그 숫자를 이제는 폭스바겐이 넘어설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9일 폭스바겐 감독이사회는 블루메시 EO가 내놓은 이 비용 절감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7표, 반대 12표로 부결됐습니다. 노동자 대표와 회사 지분 20%를 쥐고 있는 이 대주주 니더 작센주 정부 이사들이 나란히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감독이사회를 이렇게 노동자와 지방정부, 대주주 가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만든 게 독일 특유의 공동결정제도인데 이번엔 그 구조가 경영진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부결 직후 블루메시 EO는 직접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 나서 공장을 닫는 것보다 더 똑똑한 해결책이 있다며 지난해에만 독일 내 공장 비용을 평균 20%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장 폐쇄는 피하더라도 인력 감축만큼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죠. 결국 다음 감독이사회가 열리는 9월까지 이 문제는 결론 없이 표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완성차 회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품업체로 그 충격이 그대로 옮겨갔거든요. 세계적인 부품업체 보시는 지난해 하반기 모빌리티 부문을 중심으로 1만 3천 명을 추가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미 진행 중이던 감원 계획에 더해진 규모였죠. ZF 프리드리히스하펜과 셰플러 같은 다른 독일 부품업체들도 잇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고요. 완성차의 위기가 그 아래 촘촘히 얽힌 협력사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금속 노조인 IG 메탈은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반대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노조는 2024년에는 3만 5천 명 감원과 공장 2곳 생산 중단에 동의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배 이상 커진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회사에서 이제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완성차 회사의 발주량이 줄어드는 걸 체감한 게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엔 주문이 조금씩 늦어지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물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완성차 회사가 감기에 걸리면 자신들은 몸살을 앓는 구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청 기업 하나의 생산 계획이 흔들리면 그 아래 딸린 수백 개 부품 업체의 생산 계획도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부품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이 완성차로 다시 협력업체와 노동 현장으로 번져가면서 이 위기는 재무제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공장 문 앞에 선 사람들의 하루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여름 어느 날 독일 리더작센주 볼프스부르크 폭스바겐 본사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회 현장에 나선 노동자 중에는 20년 넘게 이 회사 라인에서 일해온 이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은 채 반대 집회 대열에 서고 손팻말을 든 채 무거운 표정을 짓는 모습들이 현지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전해졌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연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하죠. 3대에 걸친 자부심이 걸린 자리인 셈입니다. 이 대목은 여러 현지 보도에 담긴 노동자들의 사례를 종합해 재구성한 장면입니다. 이 위기는 계층마다 다른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독일 안에서는 감원 대상에 오른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몇십 년 뒤까지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조금 다른 얼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부품에 의존해오던 국내 중소부품사들이죠.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중국산과 가격 경쟁까지 해야 하는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견적서를 새로 짤 때마다 마진이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다는 하소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사정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짚었던 것처럼 이들은 미국 고객사로부터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반복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때는 협상 국면에서의 서류 압박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계약이 흔들리고 일감이 줄어드는 국면으로 접어든 셈입니다. 지역 간의 온도 차이도 뚜렷합니다. 니더작센주는 이번 위기의 진앙에 가깝습니다. 폭스바겐 본사와 주요 공장이 몰려있는 이 지역은 지역 경제 전체가 회사의 실적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역 상권의 식당과 상점들조차 공장 교대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닫아왔을 정도였거든요.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 조지아주는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현지 생산을 늘려가는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팽창시키고 있는 거죠. 새로 들어선 협력업체 공장을 따라 인구가 늘고 주택과 상가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마치 한쪽 마을은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는데 다른 쪽 마을은 새 가로등이 계속 켜지는 모습과 비슷한 셈이죠. 같은 자동차 산업 안에서 한쪽은 수축하고 다른 한쪽은 확장하는 모습이 지도 위에 나란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대 간의 체감 차이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회사와 함께 나이 들어온 중장년 노동자들에게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구조조정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의 미래가 자신의 노후 계획과도 그대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은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이 위기를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게 놓여 있는 셈이네요. 볼프스부르크 광장에 모였던 노동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무언가를 외치기보다는 그저 오래 다닌 회사의 정문을 가만히 바라보는 모습이었다고 하죠.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다만 이 무거운 풍경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려한 역전 스토리 뒤에 가려졌던 것처럼 이 붕괴 서사 뒤에도 미처 다 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해외 언론의 시선부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역전을 현대차의 현지 생산 전략이 거둔 성과로 소개하는 분위기이고요. 독일 언론은 폭스바겐의 부진을 전기차 전환 실패라는 내부 문제로 짚는 기사가 많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상황을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입증된 사례로 다루는 경향이 강하고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느 나라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독일차를 완전히 앞질렀다는 문장으로 이 소식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간 실적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최근의 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이 분기만 따로 떼어보면 폭스바겐 그룹이 다시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이 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5조 4,800억 원이었는데 폭스바겐 그룹의 이 분기 영업이익 34억 6,900만 유로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다만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해 3조 원 넘게 벌어졌던 격차가 올해는 4천억 원대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현대차 그룹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승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반전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만 현대차 8,600억 원, 기아 7,550억 원, 합산 1조 6,150억 원의 관세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더라고요. 화려한 역전 스토리 뒤에는 이런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 쪽의 목소리는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현대차 이승조 재경본부장 부사장은 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컨퍼런스 콜에서 부품 공급 이슈는 이미 정상화됐고 신차 출시를 앞세워 하반기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초 제시했던 영업이익률 목표치 6.3에서 7.3% 구간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고요. 큰 소리를 치기보다는 이미 세워둔 계획을 조용히 지켜가겠다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면에는 관세와 원자재, 구조조정 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무게의 짐이 양쪽 모두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흔들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파도 앞에서도 어떻게 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렸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버텨낸 기업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지 않도록 피해간 점입니다. 둘째는 순수 전기차 하나에만 걸지 않고 하이브리드와 함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이른바 이 REV를 병행한 점이고요. 쉽게 말해 이 REV는 평소엔 전기 모터로 달리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작은 엔진이 발전기처럼 전기를 만들어 계속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셋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라인업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한 점입니다. 마치 한 가지 작물만 심었다가 흉년에 통째로 무너지는 대신 여러 작물을 나눠 심어 위험을 분산한 농부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6년 1월 미국에서 역대 최고치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고 SUV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3사가 판매 감소와 감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바로 그 시기에 나란히 마주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조지아주의 HMG-MA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생산이 새롭게 시작됐거든요. 하반기에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인 산타페와 GV70이 긴 주행거리를 앞세워 라인업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필요에 따라 화물칸이나 좌석 배치를 바꿀 수 있는 다목적 차량, 기아의 목적 기반 차량, PV5를 앞선 기업 간 거래 사업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어떤 세대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맨몸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일궈낸 한국 기업의 성장사를 지구 반대편 땅 위에 다시 한번 새겨 넣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몇 해 전부터 순수 전기차 하나에만 승부를 걸지 않겠다는 방침을 조용히 밀고 왔거든요. 업계에서는 당시만 해도 이런 신중함을 두고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잖이 나왔다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신중함이 지금의 관세 파고를 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천천히 바뀔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둔 셈이었죠.
물론 위기를 넘어서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독일 공장을 흑자로 전환시켰고요. 또 다른 중국 기업 BYD는 헝가리에 현지 생산 거점을 세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유럽 안에서 직접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위기의 파도 앞에서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버텨낸 사례들인 셈이죠. 결국 이 위기가 갈라놓은 건 산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미리 대비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면 오랫동안 중국 시장 하나에 깊이 뿌리 내렸던 독일차는 그 뿌리가 흔들리자 다른 곳으로 옮겨 심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면 여러 시장에 미리 뿌리를 나눠 심어둔 현대차 그룹은 같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단단히 버텨냈거든요. 다만 연간 실적에서는 현대차가 앞섰어도 분기별로는 여전히 두 기업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만큼 이 역전은 완전히 끝난 승부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경쟁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와 디트로이트 빅3의 사례, 여기에 지금 폭스바겐이 마주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 논쟁까지 이 모든 장면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도 있습니다.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조적 취약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독일이나 미국, 중국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의 하루가 걸려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내 부품사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어려움처럼 이 흐름의 결과는 결국 우리 주변 누군가의 일자리와 생계로 이어지는 거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지금,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